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러분들을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 공포 컨텐츠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포 라디오 검은 밤 당신의 이야기라는 새로운 공포 라디오 전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잠이 오지 않으시거나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로 꿀잠 재워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직접 겪으신 공포 경험이나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면 밑에 보이는 이곳으로 저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보해 주시면 제가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저의 채널 검은 밤 당신의 이야기는요 100% 실화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그리고 기괴한 오디오북 작품들을 제가 낭독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검은 밤 당신의 이야기 채널도 구독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현재 K장 채널에 있는 검은 밤 재생 목록은요 조금씩 삭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의 목소리로 된 공포 라디오를 질감하시고 싶으시면 오직 검은 밤 당신의 이야기 채널에서만 질감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팟빵이나 플로우에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즐기실 수 있다는 점 부탁드려요. 팔로우.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좀 늘려줘요. 언제까지 11,000명이야 그지? 2,000명 빨리 만들어줘 빨리. 알았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한 달 동안 공포 컨텐츠 많이 기다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힘 좀 주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 귀를 파주는 가게가 있거든요. 그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랜만에 돌아온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요 하야시 코우지라는 남성입니다. 1968년생으로 친정 본가는 치바현 치바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이 한 명 있다고 하네요. 자, 그는요 지역에 있는 공립 중학교를 나왔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사실 그의 어린 시절에는요 굉장히 어른스러운 타입의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나왔어요. 늘 하위권에 있었는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성적이 계속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의 생활 태도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는 큰 소리로 막 땡깡을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뭐 그런 일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자, 하야시 코우지의 성장은요 뭐 복잡한 일도 없고 뭐 그렇게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평범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에 졸업한 후에 전기 계열 전문학교에 진학합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배전 설비 설계를 하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담당하기 싫어하는 곳을 스스로 담당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상사들은 그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하야시 코우지는요 막 밖에 이렇게 놀러 다니는 타입도 아니었고 보통 집에서 책을 읽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회사에 회식이 있는 날에도 술은 마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야시 코우지는요 28살 때부터 이제 본가에서 나와서 치바 시내에서 혼자 독립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도 집, 직장 뭐 이렇게 늘 똑같은 패턴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가에 가는 것은 뭐 설날이나 뭐 명절 뭐 이때뿐이고 사실 사회인이 돼서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내와 아이도 없었고요. 뭐 절친이다, BF다 뭐 불릴 만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교제하는 여성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가 26살 때 교원병이라고 일본어로는 교켄비오라는 병에 걸린 거야. 고켄비오.
그게 뭐냐면 뭐 피부와 근육이 붙거나 근육과 뼈가 이어져서 붙거나 뭐 세포와 혈관 사이가 메어지거나 하는 병을 교원병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의 정식 그 병명은 젠신세 에리테마토네스라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이래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원인은 불분명하대요. 그런데 이제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서 본래 신체를 지키는 기능을 하는 이 면역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대 초기 증상은요, 발열, 뭐 관절염, 피진, 막 피부에 뭐가 나거나 이제 이런 거래. 특히 이 피진은요, 앞면에 뭐가 나는데 이렇게 나비 모양을 한 나비형 홍반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나 이렇게 만나면 더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그런 병이기도 하대요. 근데 이 병이 재발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발 위험을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병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는 애초에 결혼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미리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는 사실 진지하게 교제를 하는 여성도 없었어요. 자, 그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는 20년 동안 한 직장에 일하면서 결국 회사에서 설계 주임이라는 직함을 얻게 되고 4명의 팀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또 다른 여성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에지리 미오라는 여성입니다. 1988년 7월 5일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하야시 코우지가 20살 때 태어난 여성이에요. 그녀는 혈액형이 B형이고 학력은 고졸입니다. 신장은 154.8cm. 오빠가 한 명 있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5명의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애견 미용을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초등학생 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사진은 그녀가 이제 화과자점에 일을 할 텐데요. 그녀는 고등학교 때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을 한 후에는 아사쿠사에 있는 화과자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녀가 취직한 화과자점에서는 약간 이렇게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그녀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 허리를 다친 것이 원인으로 그 화과자점을 퇴직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19살이었던 이 에지리 미오 씨는요, 원래 손님을 맞이하고 이렇게 접객하는 이런 서비스직을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직업이 뭐냐? 바로 아키하바라점에 있는 귀이개 가게에서 일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귀이개가 뭐야? 귀파개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귀를 파주는 그런 가게가 있어, 일본에. 그래서 귀를 파주는 그런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녀는 보시다시피 성격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밝았고 굉장히 상냥한 성격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되게 귀여운 외모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녀는 그 가게의 넘버원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당시 아키하바라,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일본의 서브컬처가 굉장히 발전한 한 동네예요. 예를 들면 뭐에 큐마 오이시쿠나레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예를 들면 뭐 메이드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집사 카페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해 놓은 일본의 굉장히 다양한 카페는 제가 카드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지하 아이돌이라든지 뭐 AKB 뭐 이런 공연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아키하바라가. 자, 어쨌든 그녀가 일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녀가 일했던 가게가 바로 아키하바라점에 있는 이 야마모토 기이개점이야. 여기 보면은 미미카키라고 하잖아. 이거 귀 파는 건데 귀를 대신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이거 이미지 사진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가게야. 그래서 이제 이 야마모토 기이개 점에서 이 에즈리 미오 씨는요, 마리나라고 하는 예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마치라고 불렸대요. 그 야마모토 아카키 이 점에서는 여성 종업원을 코마치라고 불렀는데, 이 코마치가 뭐냐면 소문난 아름다운 처녀 혹은 미녀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코마치. 그래서 마리나 코마치, 그래서 마리나 미녀 뭐 이렇게 불렸다고 하네요. 자, 당시 일했을 때 그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카타를 입고 예쁘게 귀여운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녀는 마리나라는 이름으로 아키하바라 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마치였다고 합니다. 자, 야마모토 기이게점은요, 현재도 지금도 영업 중에 있다고 해요. 자, 서비스는요, 단순히 귀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여직원의 무릎을 베면서 여성의 귀를 파주고, 그 다음에 그냥 작은 뭐 이런 담소를 나누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대요. 참고로 귀 청소뿐만 아니라 뭐 귀 지압 혹은 뭐 어깨 마사지, 뭐 어깨 두드리는 이런 마사지, 이런 정도의 시술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인 서비스는 전혀 없고요. 바디 터치도 절대 금지된 가게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막 만져보면 안 될까? 막 이런 그런 약간 이상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는요, 가게에서 퇴출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일리 킨시라고 해가지고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출입 금지 규칙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밖에 원칙적으로 가게 밖에서 손님을 따로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만나면 안 된다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궁금할 것 같아서 약간 이게 그 가게는 아닌데 약간 이런 포스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코스예요. 뭐 보면은 귀 파개구도 있고, 뭐 귀 지압도 있고, 뭐 어깨 뭐 이런 마사지도 있고, 무슨 코스별로 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가게와는 가격이 좀 달라요. 자, 요금 시스템에 관련돼서 알려드리자면, 이 에즈리 미호 씨가 재직하고 있을 당시의 기본 요금이 얼마였냐? 30분에 2,700엔, 그리고 1시간에 4,800엔, 그리고 만약에 지명을 해, 나는 에즈리 미호 씨한테 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지명료가 1,000엔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가가지고 뭐 어떤 여성을 지명을 하고 1시간 동안 받고 싶다, 그럼 이 가게에서는 5,800엔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뭐 58,000원 정도? 지금 환율이 좀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쌀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나 지금 1시간 했는데 더 연장하고 싶어요 했을 경우에는 연장비가 30분마다 2,700엔이었다고 해요. 현재는 좀 가격이 올랐대요. 그래서 기본 요금이 3,200엔으로 올랐고 1시간에는 5,200엔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지명료는 변함없이 1,000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30분마다 3,700엔이래요.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많이 올랐네. 그죠? 자, 어쨌든 사실 이 가게가 진짜 이렇게 물란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방송으로도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에즈리 미호 씨, 여기 마리나 씨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 나이 20살에서, 그래서 이 마리나 씨가 직접 일본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었어. 자, 2009년 1월 27일에 방영됐던 아리에헨 세계의 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고수입 아르바이트 베스트 3 특집에 출연했대요. 그래서 그녀의 당시 최고 월 수입이 얼마였냐? 월 수입이에요. 68만 엔이었다고 해요. 거의 한 700만 원 돈을 번 거야. 한 달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치유의 에스테틱, 그래서 2009년 7월 6일에도 뭐 니칸겐다이에 라는 프로그램에 야마모토 기이게점, 그녀가 일했던 그 기이게점 나데시코한 아카바네점이 또 따로 소개가 되기도 했었나 봐요. 자, 어쨌든 사실 에즈리 미호 씨가 막 모두가 인정하는 완전 미인이다, 막 너무 예쁘다, 막 이러는 초미인상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뭔가 귀에게 이 귀를 파주는 이 가게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넘버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갸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옅은 화장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치유해주고 뭔가 얘기를 잘 들어주는 약간 이런 귀여운 타입의 여성으로서 뭔가 남성들이 와가지고 그녀의 무릎을 베고 이렇게 귀를 파주면서 조근조근한 그녀의 목소리로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힐링받는 그런 손님들이 많이 그녀를 찾았다고 해요. 그녀의 장점이 뭐였냐? 바로 한 번 온 손님의 얼굴은 절대로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비스직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손님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가 지명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당시에 뭐 동료들과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뭐 아키하바라 땡도 있었고 야마모토라고 하면서 미미카키 뭐 귀이게 뭐 해가지고 아키바 땡에서 아키하바라의 줄임말 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동료랑 같이 찍은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냐. 자, 그 이유는요. 에지리 미호 씨는 이제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엄마한테 항상 말을 했대. 엄마, 나는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꼭 짓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사실 집을 짓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왜냐면 집을 사거나 집을 짓는 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니 왜 사실 뭐 카페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사실 선뜻 아르바이트 하기가 쉽지 않은 귀파게 전문점 뭐 이렇게 풍속업은 아니다 할지라도 약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데 어쨌든 좀 시급이 높고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달에 700만 원 벌었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같은 계열의 그 아키하바라점 말고 신주쿠 점포에서도 같이 이렇게 일을 왔다 갔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집을 꼭 사드리고 싶다라면서 그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고 다녔대요. 자, 어쨌든 그녀의 왜 그녀가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어 했냐. 그 이유는 아까 전에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조부모님도 같이 살았대.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같이 산 거야.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고령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나서는 가족에게 좀 힘든 좀 태도를 취했나 봐. 그리고 약간 몸도 불편하시고 몸이 불편하니까 좀 예민해지시니까 좀 짜증도 부리고 그러셨나 봐.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좀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선물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대요. 굉장히 효녀죠. 자,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화가자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같은 무렵에 이제 트럭 운전사였던 아버지도 어깨 부상을 입으셔서 일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녀가 또 화가자점에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귀를 파주는 귀이개 점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고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녀는 굉장히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녀는 가게의 인기 넘버원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번 돈은요 대부분 다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으는 건 사실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월급을 거의 대부분 저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친척 여성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700만 엔이 되는 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서 아파트 계약금 정도는 미리 좀 모아놔야 돼라고 친구 그 동료들이나 자신의 친구들에게 말을 했대요. 굉장히 좀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 자, 어쨌든 미호 씨는요 굉장히 우수한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같은 계열의 이제 귀를 파주는 이 귀계 점에서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막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스핀 마리나라고 알려졌대. 스핀이 쌩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쌩얼 마리나. 그녀가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수수한 모습으로 거의 이런 얼굴로 일을 한 거예요. 스핀 마리나, 뭐 쌩얼 마리나라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불렸다고 해요. 하지만 모두들 그녀가 굉장히 성실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녀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를 만나면서 뭔가 그녀의 생활에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어쨌든 귀이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하야시 코우지 그는요 사실 당시에 41살이었어요. 그리고 배전 설비에서 취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뭐 근무 태도도 문제 없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그리고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어. 직장에 참석해도 그냥 우롱차 있죠. 보리차 같은 것만 마시고 조용히 약간 이런 타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내에서도 신뢰도 굉장히 두터웠고 설계 주임, 그러니까 팀의 책임자를 맡고 있을 정도로 뭐 전혀
이상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뀐 건 바로 2008년 2월경에 인터넷으로 이 귀이개 전문점, 귀 대신 파주는 가게 이 전문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자, 귀파개 전문점에 그 귀를 대신 파주는 가게 서비스에 그런 관심이 생긴 거야, 이 하야시가. 그래서 이 야마모토 귀이개점을 예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 날에 첫날에 그의 담당을 맡은 게 바로 그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접객을 한 이 미호 씨를 마음에 들어했던 이 하야시가 다음번에는 그녀를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는 담당을 했는데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녀를 지명을 한 거야. 나 그 마리나 씨한테 받을게요. 그녀 예명 마리나 씨한테 받고 싶어요 라고 지명을 한 거죠. 자, 사건 당시에 이 치바시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도 없었고 교제한 적도 없는 그가 주말에는 언제나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아키하바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귀 가게에서는 사실 그의 본명을 말하지 않고 요시카와라는 예명으로 그동안 가명으로 손님으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 베개를 받고 이제 귀를 파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 거는 사실 처음 4번만 이런 서비스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앉아서 그녀와 함께 뭐 잡담을 하거나 함께 과자를 먹거나 뭐 DVD를 보거나 뭔가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그렇게 가게 안에 개인실에서 그녀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가 귀파게 거기 전문점 가면 귀를 파지 그거 안 하고 다른 서비스를 받았잖아. 그가 뭐 그냥 수다 떨고 뭐 맛있는 거 먹고 DVD 보고 그 뭐 할리갈리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하고. 야, 근데 그는 왜 굳이 귀파게 전문점에 다녔을까? 자, 어쨌든 그는 사실 굉장히 외로웠어. 20년 동안 뭐 집 회사 이것만 있다가 이제 뭐 이성의 눈을 떴겠지. 나한테 너무 다정하고 막 조근조근 말하고 내 이야기를 막 들어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가 이제 뭔가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봐봐, 좁은 방 안에서 여자랑 단둘이 막 까르르 그러니까 뭔가 설렘을 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008년 5월에는요 조금씩 연장을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연장, 3시간 연장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잦아졌고 그러다가 8월에 들어서면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금, 토, 일 이렇게 주 3일간은 이 미호만을 지명에 넣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동안 8시간을 예약을 했다고 해요. 그녀를 지명해서. 그래서 이 귀이개 가게에 계속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봐봐요. 2008년 야마모토 귀이개점의 요금이 얼마였냐? 기본 요금이 30분에 2,700엔, 1시간에 4,800엔이에요. 거의 5만원 돈이죠, 1시간이면. 그리고 연장 요금이 30분마다 2,700엔이었고 만약에 1시간을 연장한다. 그럼 4,800엔이에요. 그리고 지명료가 1,000엔이죠. 만약에 에즈리 미호 씨를 지명했다면 1시간에 5,800엔이라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성이 이 하야시가 1일 8시간 동안 이 에즈리 미호 씨를 지명을 해서 그녀와 함께 했다면 하루 8시간 곱하기 1시간당 5,800엔 지명료까지 합쳐서 그러면 하루에 46,400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47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하루에 사용한 거예요. 그건 거의 한 50만 원 돈이죠. 자, 사건 당시 이 야마모토 귀이개점은요 위와 같은 요금 체제였기 때문에 하야시는 많을 때는 하루에 거의 5만엔 정도의 돈을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10몇만엔, 거의 한 150만 원 이상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로 쳐봐요. 거의 몇십만 원을 쓴 거지, 몇백만 원을 쓴 거예요, 한 달 치면. 자, 그러다가 그녀는요 사실 가게를 그만둘까 하는 고민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 하야시 때문에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마리나짱이라고 써있죠. 그녀의 예명이죠. 여기 마리나 생일 케이크 있어요. 자, 2008년 7월 15일 이날은 에즈리 미오 씨의 20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하야시 코우지에게 문자를 보내. 영어만 한 거지, 영어. 그에게만 보낸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 에즈리 코우짱, 私誕生日なんですよ. 来てください. 막 이러면서 저 생일인데 꼭 가게 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영어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가 워낙 그녀를 좋아하는 상태에서 메시지가 왔네?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이 하야시가 12시 정각에 예약을 한 거예요. 가게를.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가 넘어서 도쿄역에서 뭔가 선물을 줄 젤리를 구입해서 11시 30분경에 아키하바라 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키하바라 역에서 이제 막 출근을 하고 있었던 그녀와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뻐. 가게가 아닌 외부에서 만났으니까. 그래갖고 이 하야시 가가지고 미호짱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마리나짱 이렇게 인사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놀라갖고 하야이 데스요네 라고 말을 한 거야. 빨리 오셨네요 한 거야. 너무 당황한 거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올 줄을 몰랐던 거야. 그런데 그녀에겐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그녀가 스토커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만나고 그녀가 뭔가 예지하고 있지 않던 일이 벌어지자 그녀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막 가게에 뛰어 들어간 거야. 그 동료들한테 야 완전 그 남자 나 기다리고 있었잖아 라면서 매복당했다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뭐 잠복하고 있다가 기다린 거 있지. 아니 그 사람 나 몰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그 동료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상처받은 거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날은 선물 막 젤리랑 이런 거를 줄 기운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하시는 더 이상 내가 찾아가나 봐라 절대 안 만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그녀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와요. 잘 지내나요? 피오키치 라는 글이 올라온 거야. 근데 이 피오키치가 뭐냐면 그녀가 굉장히 아끼는 병아리 인형이 있었대요. 근데 그 병아리 인형 이름을 하야시랑 둘이서 고민해갖고 지은 거야. 그러니까 하야시가 지어준 이름인 거야. 그런데 블로그에 막 잘 지내나요? 피오키치라고 하니까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 나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나에게 보내는 뭔가 메시지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암호같이.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아끼는 인형이 피오키치라고 막 잘 지내요? 라고 하니까 내가 안 가서 그녀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블로그의 글을 보자마자 바로 예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남이 있었고 미호에게 사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기다린 게 아니고 우연히 우리가 만난 거다 라고 해서 서로 오해도 풀고 뭔가 둘 사이에 뭔가 이런 앙금 같은 것도 이렇게 풀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야마모토 귀파계 전문점에서는 뭐 파주는 서비스나 뭐 마사지나 이런 가게가 정한 메뉴의 시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고객과의 그 이상 뭔가 이런 접촉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자, 가게 홈페이지에도 이 풍속적인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입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좀 이렇게 짓궂은 손님이 만약에 성희롱을 거래 직원한테 그럼 그런 경우는 아예 출입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절대 출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밖에서 여성 스태프나 손님이 따로 만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요구가 조금씩 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돼요. 자, 가을 무렵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알고 지냈으니까 나와 마리나는 뭔가 손님과 코마치 그 미녀 그 손님과 코마치 이상의 관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와 나는 뭔가 특별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하야시는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남들과는 다른 뭔가 좀 특별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에즈리 미요시는요 아키하바라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2008년 11월부터는 그 같은 계열의 신주쿠점에서도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동시에. 자, 그래서 하야시 코우지가 어떻게 했냐? 신주쿠점에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신주쿠점에서도 또 따라가서 애들이 미호 씨를 지명합니다. 자, 그로 점점 이 미호 씨에 대한 집착이 커져가요. 그래서 하야시는 2000년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무려 연속 9일 동안 계속 방문을 하고 계속 미호 씨를 지명을 합니다. 자, 그 이후로도 미호 씨에 대한 집착이 점점 커져가지고 점점 뭔가 원하게 돼. 예를 들면 하야시는요 2008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이 귀파게 점원의 애즈리 미호 씨를 만나려고 대략 그가 다녔던 걸 따져보면 154회를 다녔대요. 154회 그녀를 만나려고. 자, 그리고 그가 쓴 돈을 합치면 거의 대략 200만 원 이상이래.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을 쓴 거예요. 이 귀파게 전문점에. 그러니까 1년에 154회를 갖고 2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10,000엔 이상을 쓴 거예요. 10만 원 이상을 쓴 거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있었으니까 뭐 하루에 50만 원씩 쓸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 달에 주말이 4번이면은 50만 원 쓰면 이것만 해도 벌써 20만 원이고 200만 원이죠. 거기다가 금, 토, 일, 3일 갔다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돈으로 치면 200만 원 분명히 넘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가고 돈을 막 쓰니까 어떤 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그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손잡고 해 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마사지를 하고 뭐 귀를 파주거나 뭐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의 손을 막 잡는다던가 뭐 이런 욕망을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막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미호 씨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모습이 차가워질수록 그 하야시 코우즈는요 점점 그녀를 스토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좀 소름 끼치는데 이런 말을 해. 일본어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써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하야시 코우즈는 에즈리 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보쿠노 코토 가꼬요쿠 나이 푸츠 가꼬이 3段階で分けて 도노헨? 라고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段階で分けると 도노헨? 나를 멋있지 않다. 보통 멋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나는 어떤 단계야? 물어봐요. 그래서 그녀가 후츠 요리 ちょっと上?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지. 뭐라고 했냐면 보통에서 조금 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하야시가 어떻게 했냐면 손난이 히쿠에노까? 막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낮아? 으이씨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을 언짢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녀의 동료인데요. 자, 그녀의 동료 이야기에 따르면 이 하야시 코우지가 갑자기 막 울기도 했대. 왜 내 마음 몰라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다니는 게 나잖아.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막 울거나 막 이런 막 갑자기 땡깡을 부린다던가 막 이렇게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동료들도 알고 있었대요. 왜냐면은 이게 막 이렇게 방음이 막 잘 되지 않으니까 목소리를 조금 높이면은 다 들리니까 막 큰 소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동료들도 아, 저 사람 좀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대. 동료들조차. 자, 점차 이 하야시 코요지가 이 미호에 대한 집착성이 상당히 강해짐에 따라서 가게 밖에서도 만날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2008년 11월부터 이제 그 미호 씨가 야마모토 그 기이개점 신주쿠점의 헬퍼로 출근하게 되자 그가 이제 아키하바라에서 신주쿠까지 그녀를 쫓아갔다고 말했잖아요. 그 뭐라고 말하냐? 아키하바라에서 신주쿠 가게로 이동할 때 나도 같이 가고 싶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에질 씨가 근데 가게의 룰이니까 죄송해요 라고 한 거야. 가게 규칙이 있으니까 그건 좀 곤란해요 라고 부드럽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하야시 코우지가 어떻게 했냐면
점장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거는 그녀의 이 스토리를, 이 사건 스토리를 재현한 재현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그가 이제 점장에게 막 따지는 거야. 내가 왜 나는 미호랑 특별한 사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왜 뭔데 막 이러면서 가게 밖에서 왜 만날 수 없어. 점장한테 막 따지는 거야. 내가 쓴 돈이 얼만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러고 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 2009년에 들어서자 하야시 코우지는요, 에즈리 미호씨를 식사에 초대하게 돼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때 이제 에즈리 미호씨는요, 아, 죄송한데 가게 밖에서는 좀 만날 수가 없어요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끈질기게 계속 권유를 하는 거야. 밥 먹자, 밥 먹자. 아, 몰래 만나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2009년 4월 5일에 가게가 끝나면 이제 코우지랑 같이, 결국에는 그가 너무 막 집착스러우니까, 너무 끈질기니까 알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4월 5일에 이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기로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약속 당일에 이제 이 에즈리 미호씨가 전화를 하지.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해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당일날에. 그러니까 그가 막 밖에서 만날 수 없다고 말도 했고 했는데 일단 만나기로 하고 안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가 또 점장한테 가가지고, 왜 가게 밖에서 만날 수 없는데 나와 마리나짱의 사이를 방해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 점장한테 막 따졌다기도 해. 그러니까 점장은 아, 이러지 마시라고, 가게 룰이라고, 왜 그러시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대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이제 미호 씨는 이제 뭐 귀를 파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1년 동안 150회 이상 가게에 다니고 한 번 갈 때마다 만엔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도 귀 파괴를 한 거는 처음 한 번에서 4번 정도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귀를 파지도 않고 무릎 베개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DVD를 보거나 이렇게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같이 과자를 먹거나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한 달에 얼마 버냐 라면서 월 수입을 그녀에게 끈질기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막 왜 밖에서 못 만나는 거야? 왜 내 말 몰라서? 막 이러면서 화를 낸 이후에 또 뭐라고 했냐? 나 다음에 예약할게. 언제 비어 있어? 라면서 막 화를 낸 뒤에 예약을 물었대. 자, 근데 이제 이 하야시 코우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에즈리 씨도요, 그에게 뭔가 부탁을 했대요. 어떤 부탁이냐? 쇼핑을 부탁하기도 했대요. 이 하야시 코우지에게. 근데 만약에 하야시 코우지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뭔가 실수로 다른 걸 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왔는데 이 에즈리 씨가 아, 뭐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라면서 불평을 했대요. 그래서 하야시가 그래도 사왔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 말하면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약을 넣지 않고 아, 됐어,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코우지가 돌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에즈리 미호씨 입장에서는 그가 돈이잖아, 맞잖아. 내 시간을 사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큰 손이 갑자기 예약을 안 하고 가버리니까 그녀가 또 이 큰 손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키야 고멘네. 자, 쯔기노 예약 와? 이러면서 미안해. 아까 미안했어. 다음 예약은 언제 할 거예요? 라면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럼 또 코우지는 괜찮아 이러면서 또 다음 예약을 넣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취소 사건.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약속을 취소했잖아. 근데 그녀가 몸이 안 좋으면서 그 가게에서 조퇴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가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에서 그와 7시간을 보냈대요. 그는 45,000엔을 지불을 한 거야. 아프다고 했는데 밖에서는 밥을 못 먹는데 가게에서는 7시간 예약을 했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45,000엔을 받았으면서 그게 조금씩 빈정이 상한 거지. 나 밥을 안 먹고 가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뭐야 막 이러면서. 자, 그리고 5시 이후로는 하야시 코우지가 이 전속으로 그녀를 계약한 거야. 거의 대부분. 자, 2009년 3월. 자, 에즈리 미요시는요, 출근 시간을 11시에서 오후 5시로 정했대요. 그런데 그녀가 오후 5시 이후에도 가게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
5시 이후에는 이 하야시가 전부 예약을 걸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야시 전속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녀에게 굉장히 큰 뭔가 매력이 있고 그녀가 굉장히 실력자로 볼 수도 있죠. 넘버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모든 시간을 어떤 사람이 사준다면 그녀가 넘버원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녀의 직업이잖아요. 손님으로 나를 계속 찾게 하고 날 지명하게 하는 그런 직업인데, 다만 이 하야시가 이거를 그냥 나를 접객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뭔가 집착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타입이었던 거죠. 자, 하야시의 대응에 점점 이런 좀 자기한테 너무 집착하고 막 이렇게 스토커 기질로 바뀌는 이 하야시 코우지에 대한 이런 태도에 이 미호 씨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점장한테 말을 하는 거야. 저 죄송한데 더 이상 그 손님 못 받을 것 같아요. 좀 금지시켜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야시가 그 귀파게 그 서비스점에 출입 금지를 당해요. 그래서 왜 그 금지까지 당했냐? 미호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저기 너 나랑 사귀어주지 않으면 난 더 이상 널 지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거야. 그녀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냥 원래 넘버원인데 그렇잖아. 굳이 너 아니더라도 물론 큰 속을 잃는 거긴 하겠지만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41살인데 그녀 나이가 20살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점장한테 상담을 한 거지. 그래서 그녀도 저는 사귈 생각 없어요. 그냥 가게에 오지 마세요 라고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녀 입장에서는 인연 끊겼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하야시 코우지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야. 그 약간 패닉 상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주 3회 이상 다녔던 이 귀파게 가게를 갈 수가 없고 그 귀엽고 예쁘고 나랑 썸 탄다고 착각했던 그만의 착각이었지만 어쨌든 그 나이의 그녀를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나를 끊어버렸던 이 상황이 그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스토커로 변해가게 돼요. 자, 이렇게 그녀가 거절하고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라고 한 이틀 뒤에 이 하야시가 가게에 연락을 해요. 나 누군데 예약할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더 이상 가게에 출입할 수 없으십니다 라고 거절을 당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녀를 숨어서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코우지를 그녀가 발견하게 되고 완전 너무 무서워서 점장한테 SOS를 친 거야. 죄송한데 지금 그 남자가 저를 계속 매복을 하면서 기다려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해가지고 이 가게 점장이 픽업을 해요. 드롭 픽업을 해. 그래서 가게 퇴근을 하면 이제 집까지 바래다주고 그리고 그 출근할 때 픽업을 하고. 그냥 그녀가 넘버원이었으니까 또 가게 입장에서 그녀가 중요한 스텝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그녀를 픽업 드롭을 해줬는데 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녀가 좀 안심을 한 거야.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라고. 그래서 결국에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이 점장의 케어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혼자 출퇴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무리또 이따라 노스노 라면서 이제 그가 막 이렇게 말해. 혼자가 되자마자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 다시 가게에 출입할 수 있게 해 이러면서 제발 부탁이야. 나 아무것도 하지 않게 가게에 출입할 수 있게 해줘 라면서. 그래서 그녀가 계속 그녀한테 막 문자 보내고 막 나 다시 가게에 출입할 수 있게 해줘 라면서 나 다시 가게 갈 거야 라면서 맨날 메일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에지리 씨가 그에게 뭐 무리 데스라고 한 거야. 더 이상 무리해요. 그만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가 나한테 무리라고 말하면 어떡해?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5월 초순에 이제 에지리 미호 씨의 자택 근처에서 또 이렇게 잠복을 한 거지. 그래서 그녀가 더 이상 그만하세요. 정말 무리해요. 이러면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7월 19일 또다시 매복을 한 이 하야시 코우지는요. 그녀에게 간절하게 말해요. 나 잠들지도 못해. 나 가게에만 가게 할 수 있게 해줘 제발 이라고 막 빌어. 그녀에게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 나 너무 미치겠다. 나 가게에만 가게 해달라면서 막 그녀에게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에지리 미호 씨는요 편의점으로 도망쳐요.
그래갖고 죄송한데요. 제 가게 손님이었던 남자가 자꾸 저를 붙잡아요. 라면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준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제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가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너무 끈질기게 구애를 해가지고 거절했더니 저를 막 따라다닌다라고 말을 한 거야 경찰에. 하지만 그녀가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요. 이게 범행 한 달 전인 7월 19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겁이 나서 경찰을 불렀지만 사실은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처음에 가족에게도 숨겼대요. 왜 가족이 걱정할까봐. 그러다가 이게 너무 좀 상황이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상담을 한 거야. 엄마 나 사실 어떤 남자한테 스토커 당하고 있어요 라고. 근데 왜 그랬냐면 당시 미호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있던 얼마나 할머니가 슬프겠어. 막 낙심하고 있던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왠지 내가 더 큰 짐이 될까봐 지금 할머니 힘드신데 그래가지고 뭔가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피해 신고 제출을 하지 않았던 거죠. 막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갖고 그냥 잠깐 그녀의 집을 좀 둘러보고 뭔가 뭐 수사를 하거나 뭔가 그녀를 보호 감찰하거나 보호를 해주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자, 이거는 그녀가 일할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성인 남자라면 20살짜리 남자가 41살짜리 나를 뭔가 진짜 남자로서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주고 이 여자의 시간을 사는 거고 만약에 그 여자가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빼서 나를 만나주거나 뭔가 나를 좋아한다거나 뭔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가게에서만 만나고 개인적인 시간을 나에게 전혀 내주지 않는데 내가 돈을 낼 때만 나를 만나주는데 그녀가 나랑 애인 사이야 그녀가 날 좋아해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겠죠. 뭔가 영업 난 돈 주고 이 여자의 시간을 사는 거고 그냥 나에게 내가 낸 돈만큼 서비스를 나한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잖아. 그런데 사실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건 조금 농담적이진 않겠죠. 자, 어쨌든 피오키치 막 그녀가 블로그에 막 내가 지어준 이름을 막 쓰고 그 인형한테 이름 붙여줬는데 나한테 막 그런 암호를 보내고 나랑 하루 제일 오래 같이 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우리들은 사귀고 있고 연인 사이고 그냥 나를 좋아할 거라고 막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거절을 해버리니까 납득도 안 되고 아예 만날 수도 없으니 패닉이 온 상태에서 그녀가 계속 자기를 거절하니까 이 하야시 코우주는 점점 뭔가 이 욕망에서 분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사실 이 에지리 미요씨에게는 사실 굉장히 좋은 손님이잖아요. 큰 손님이잖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손님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큰 손이다 라고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야시 코우지가 점점점 나에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마다 점점 그게 에스컬레이터 될 때마다 점점 부담스러워진 거죠. 자, 끈질기게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권유를 한다던가 뭔가 막 계속 뭔가 이상한 고백을 한다던가 나를 뭐 터치하려고 한다던가 뭔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막 갑자기 나를 밖에서 몰래 나를 기다리고 있다던가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니까 사실 가게 밖에서 저녁을 식사를 하자 뭔가 밥을 먹자라고 그 약속이 캔슬된 날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캔슬 되자마자 가게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녀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든 거죠. 자, 근데 사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뭔가 갑자기 이렇게 스토커화된 이 하야시 코우지를 딱 끊어버린 거는 뭔가 잘못된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뭔가 예약 횟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끊어버리는 게 도망치는 게 조금 안전하게 도망치는 방법이 그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의 입장에서는 우리 되게 좋은 사이였는데 왜 나를 갑자기 거부해? 이렇게 드니까 그는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잖아. 자, 어쨌든 자 7월 19일 날 그가 매복을 했고 110인가 그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때 그녀가 피해 신고서를 제출해서 그를 좀 조사하고 그녀가 제대로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를 거쳤다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날 그녀는요, 뭔가 그가 또다시 그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요. 이메일을 또 보내고 막. 그런데 그녀는 이미 뭐 폰 번호를 바꾸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일본 핸드폰은요, 이게 뭐 한국말로 하면은 뭐 SK, KT 이렇게 회사가 다르잖아? 그러면 문자를 보내지 않고 이메일 주소를, 핸드폰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도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뭐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다르면 그 자기 핸드폰에 지정되어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어서, 그래서 옛날 그 일본 드라마 보면은 이메일 어드레스 알려달라고, 메일 어드레스 알려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메일 막 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녀를 괴롭혀 왔던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나 거절당했어. 왜? 라는 마음에 그에게, 미호 씨한테 점점점 나쁜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등에서 결국 그에게 범행 동기를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 나 거절당해서. 내가 사귀자고 했는데 그녀가 날 거절해서 그거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라고 진술했대요. 자, 덧붙여서 그녀가 이제 이메일 주소도 바꿔버리고 핸드폰 이메일 주소도 바꿔버리고 하니까 그와 그녀와 더 이상 연락할 수단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녀의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었던 8월 1일, 하야시 코우지는요, 결국 그녀의 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복을 하는데 이때 에즈리 씨를 만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미호 씨의 엄마가 딸의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뭔가 자택 근처에서 이상한 수상한 남자를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가게 점장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니, 지금 우리 집에서 뭔가 가방을 이렇게 좀 옆으로 비스듬하게 메고 뭔가 흰 셔츠를 입은 이상한 남자가 우리 집을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 남자가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그 점장이,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조심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점장이 또 보호해주고 뭐 이런 사태도 있었다고 해요. 사건 이틀 전에. 자, 근데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애 감정을 막 혼자 막 연애했다가 이별했다가 막 혼자 막 이런 막 판타지에 이렇게 있었던 이 하야시 코우지가 가게에도 못 가게 해.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연락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분노가 정점에 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을 침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패티 나이프, 그러니까 과일 깎는 칼 있지, 그 패티 나이프랑 망치를 숄더백에다 놓고 이 미호 씨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 현관문을 잡아봐. 집에 있을까 누가? 집에 있을 텐데 문이 잠겼을까? 저 문에 어떻게 들어가지 하다가 그냥 가가지고 현관문을 잡아봤는데 세상에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2009년 8월 3일 오전 8시 55분경에 언제라도 가방에서 흉기를 꺼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하다가 그냥 가서 현관문을 잡았는데 잠겨있지 않아. 그래서 그는 열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에즈리 미호 씨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분은 그녀의 외할머니예요. 자, 도착 후에 현관에서 이렇게 누가 있나 없나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당시 나이 78살, 78세의 이 스즈키 요시의 그녀의 할머니가 낯선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야.
그래서 이 하야시 코우즈는 이게 시끄러워지면 안 되잖아. 에즈리 미호를 죽일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스즈키 요시의 이 할머니를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냐? 일단 할머니의 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누른 다음에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할머니를 5번을 내리쳐요. 망치로. 그리고 갖고 있었던 이 과일 칼로 16군데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녀의 할머니를 살해합니다. 자, 할머니를 살해한 후에 2층에 오른 이 하야시 코우지는 에지리 미호 씨의 방을 찾아냅니다. 자, 피범벅이 되어 있던 그는 자고 누워 있었던 에지리 미호 씨를 이렇게 내려봐요. 그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이 에지리 미호 씨가 눈을 떴고 그를 보자마자 아 소리를 지르고 그녀가 시끄럽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녀를 올라타서 그녀의 목을 노리고 이 과일 칼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잔인할 수 있는데, 자, 하야시 코우지는요, 에즈리 씨의 15곳에서 22곳 이상을 찔렀다고 해요. 특히 안면은 3번 정도 찌르고 머리에 이런데 뭐 한 회, 그리고 경부에 12곳 이상을 집요하게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을 노리고 찌른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찔렀대요. 이 경부 위주로. 그리고 그녀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떻게 됐냐? 자, 그녀의 이제 그 범인이 그 미호 씨를 덮쳤을 때 이 집에 있던 어머니와 형이 뭔가 느낌이 이상해. 1층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복도로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도와주세요 막 경찰서에 신고한 거 요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야시가 도망을 치기 위해서 손을 씻고 이제 피가 막 묻어 있으니까 흰 셔츠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옷을 벗고 있는 도중에 경찰의 신고를 받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범행 현장에서 그가 체포가 된 거예요. 당시 실제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이제 경시청의 부검서에 따르면 이 에리 씨가 병원에 실려갔어. 의식 불명 상태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실려갔는데 결국 그녀는 2009년 8월 7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의 사인은요, 경부 손상으로 인한 전신 상태의 악화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기관 단열 등 심각한 중상을 입은 상태였대요. 사안이 된 상처가 뭐였냐? 바로 경부의 가장 깊은 상처, 그러니까 목 앞에 상처의 길이가 세로 6cm, 가로 3cm, 깊이가 7cm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상처가 어떻게 되냐? 목의 기관을 절단시키고 식도 앞까지 찔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복도로 이렇게 기어 나갔는데 거기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기관 단열에 의한 호흡곤란, 출혈성 쇼크 등으로 심폐정지를 일으켰고 구조는 됐지만 구명처치를 받았지만 한 달 뒤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야시 코우지. 자, 그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가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한 스토커로 돼버린 걸까요? 자, 사실 그가 앓고 있던 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하야시는요 26살 때 이 교원병이 발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발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지병이라서 약간 이 병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젠신세 에리테마토데스라는 이 병이 이런 거래요. 그래서 자외선에 맞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얼굴에 어떤 나비 모양의 이런 반점들이 일어나고 어떤 몸에 이게 일어난다 뭐 이런 병이에요. 조금 징그러우실 수 있으니까 바로 삭제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병인데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일단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재발할 우려가 높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나는 결혼은 좀 무리다라고 생각해서 하야스는 그다지 여성과 관계없는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뭐 본가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갈까 말까였다고 했지만 아버지와 특히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살게 된 계기도 아버지에게서 이게 그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야마모토 귀 파괴 전문점에 다니게 된 게 1년 정도였고 거기서 200만 원의 돈을 썼고 뭔가 그 이상의 내가 더 가진 게 많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에게 돈을 쏟아부었어. 근데 왜 그가 이렇게 돈이 있었냐? 사실 그는 일상생활에서 회사는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급여 대부분은 뭐 그가 뭐 밖에서 뭐 놀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여성과 뭐 같이 뭐 이성 뭐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고 뭐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모든 월급을 거의 대부분 저축을 했던 거야. 그래서 거의 그가 1,000만 엔 정도의 돈을 저금을 해놓은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1억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저금까지 깨고 막 이래가지고 그 귀파기 전문점에 다 손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야. 음. 생활비 쓰면서 모든 나의 모아놓은 돈을 다 귀파기 전문점에 냅다 꽂은 거지. 자, 그 애가 당시 체포될 때의 모습입니다. 자, 8월 3일 사건 당일에 체포된 하야시 코우즈는요, 같은 달 24일에 스즈키 요시에 씨의 살인, 그 할머니, 그리고 에즈리 미오 씨의 살인 미수 혐의로 도쿄 지방법원에 송치됐습니다. 자, 그리고 9월 7일에 미오 씨가 결국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2명의 살인의 용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죄였지만 미오 씨는 살인죄로 갑자기 바뀌게 돼서 2010년 5월 6일에 행해진 공판전 정리 절차에서 그가 뭐를 받냐? 바로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얘 좀 정신에 문제있는 사람 아닌가 해가지고 근데 결과가 뭐가 나왔냐? 책임 능력이 있음으로 나왔어요. 자, 어쨌든 이 사건은요 2009년 5월 2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재판원 제도를 도입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었던 거죠. 자, 당시에 그가 재판을 했을 때의 모습을 누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귀이개 점원 살인 사건의 첫 공판은요 2010년 10월 19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자, 공판 전에 이렇게 절차에서 책임 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다툴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따라서 어떤 형벌이 부과될지는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 왜 갑자기 미호 씨를 죽였냐, 그냥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뭐 증언을 할 수도 없고 오직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렸잖아. 그래서 검찰 측의 주장은 이거예요. 스즈키 요시에 씨는 물론 에즈리 미오 씨에게도 그에게 살해당할 그 어떤 잘못도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야시 코우지가 일방적으로 연애 감정을 품은 데다가 그녀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제멋대로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발성이 아닌 계획성이 보인다. 그리고 할머니를 망치로 막 구타한 뒤에 할머니와 그녀를 칼로 막 열 번을 넘게 찍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범행 또한 굉장히 흉악하다. 자, 검찰 측은 위와 같은 이유로 영상 기준에 따라서 뭘 구형하냐? 사형을 구형해요. 그리고 이것 또한 재판원 제도가 개시된 이후에 첫 사형 구형이에요. 자, 어쨌든 나가야마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일본 형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되는 판단 기준인데 이 나가야마 기준이 뭐냐면 범죄의 성질, 범행 동기, 살해 방법의 잔악성, 그리고 범행 양태, 살해된 피해자의 수, 사건의 중대성, 유족 감정, 사회에 끼친 영향, 가해자의 연령, 정과, 범행 후 정상 이런 것들, 반성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9개 항목과 대조해서 이가 사형을 당해도 사형당해 마땅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판단한대요. 어쨌든 검찰은 이 9개 항목 중 특히 범행 동기, 범행 양태, 사건의 중대성, 그다음에 범행 후의 정상 이거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그가 멋대로 굉장히 생각한 이기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범행 수법이 잔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다라고 해가지고 사형을 내린 거죠. 그리고 반성의 그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 2명이나 죽여놓고.
근데 변호인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를 보호해야 하니까. 뭐라고 하냐? 원래 에즈리 미호 씨와 하야시 코우지는 점원과 손님으로서는 좋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없이 에즈리 미호 씨가 갑자기 그냥 그를 거부하고 가게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가 뭔가 이런 분노의 방아쇠가 된 거죠. 그리고 범행 시 당시 그의 상태는 우울 상태에 있었고 사실 정신 감정이도 증언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 그리고 스즈키 요시에스를 살해했을 때 그의 상태는 이미 패닉 상태였다. 그리고 원래는 그녀의 가족을 죽일 예정은 아니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인도 그녀의 어머니에게 유족에 대한 배상을 하고 싶다라고 그 배상 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에겐 정가도 없고 20년 동안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굳건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세요. 라고 변호를 한 거죠. 그래서 변호인 측은 위와 같이 주장했고 사형 회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야시 본인도 최종 변론에서 에즈리 미오와 스즈키 요시에 씨에 대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죄를 하는 그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였을까요? 자, 재판 전까지는 뭔가 대가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그녀를 스토킹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그의 스토킹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한 여종업원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재판을 이어나가면서 뭐 그의 증언이지만 다른 측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증인으로 나온 미호 씨의 동료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고 하야시 코우지가 눈물을 글썽거리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에 변호사가 사실입니까? 라고 하야시에게 묻자 하야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날은 그녀가 그녀에게 부탁을 받고 도시락을 사갔는데 해물덮밥 오징어와 문어가 다르다고 그녀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과 예약이 됐을 때 이번에는 저보고 양보하라면서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녀의 부탁을 받고 켄터키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켄터키에 음식을 사러 가는 일도 굉장히 잦았다. 라기도 하고 금요일에 가게에 가게 된 건 그녀가 평일엔 한가하니까 예약을 해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금요일까지 가게 된 거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다기보다 그녀가 나에게 예약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약을 해준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의 쟁점이 된 건 이 둘이 연인 관계였냐, 연애에 뭔가 썸이 있었냐 없었냐, 교제를 했었냐, 막 이런 게 쟁점이 된 거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사실 그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녀에 대한 연애 감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명의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지만 결혼하고 싶다,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자기는 그녀에게 뭔가 교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아 그럼 왜 저긴 거야? 말이야 방구야 맞잖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또 그렇게 말해요. 사실 저는 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재발할지 모르고 재발하면 입원 퇴원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자 8월 3일 사건 당일에 체포된 하야시 코우지는 같은 달 24일에 스즈키 요시에 씨의 살인, 에즈리 미호 씨의 살인 혐의 미수로 도쿄지방법원에 송치됐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또 그녀를 살해한 살인 미수에서 살인죄로 된 거죠. 그러니까 2명을 살인 용의자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 5월 6일에 행해진 공판전 정리 절차에서 정신 감정을 받았고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0년 11월 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판결 공판에서 그에게 어떤 징역이 떨어졌냐? 바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그가 받은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자, 재판장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범행에 이른 배경에는 하야시 코우지가 1년 이상 가게에 다녔고 두 사람 사이에 표면상으로 양호한 관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 1년 동안 다녔으니까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럴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지. 다음
단락적이고 제멋대로인 범행이지만 극형이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에즈리 미오 씨의 어머니나 형에게는, 그러니까 오빠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패닉 상태에서 스즈키 요시에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 중 피고인의 태도는 미숙함이나 자존심에 의한 것으로 에즈리 미오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 무슨 말이야 이게, 그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전과도 없고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죽인 것도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 판결에 대해 하야시 변호인 측은 상고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힙니다. 더 이상 너무 구형이 높습니다 이렇게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야. 근데 어쨌든 사형을 원했던 그녀의 유족, 그녀의 가족들이 반발해서 검찰의 재판 속행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쿄 지점은 11월 12일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해서 15일자로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자, 현재 그는요, 무기징역 판결에 따라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2005년 헌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됐냐? 무기징역의 경우는요, 최소 30년은 수감이 돼야 된다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30년 이전에 뭐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2039년까지는 그가 출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39년이 되면 가석방 심사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야. 가석방이 뭐야? 그래, 너 그동안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으니 너 이제 출소해도 돼. 뭐 이런 거를 심사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사 통과율이 0.2%밖에 되지 않는데요. 거기다가 사형을 일단 구형을 받았었던 이 하야시가 30년 만에 형기를 끝내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어떤 그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그 3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그 또 10년, 40년 후에 10년 뒤에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는데, 하야시의 경우는요, 판결 시 연령이 당시 그가 범죄했을 때 42살이었어. 그러니까 뭐 40년 뒤에 그가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가 거의 사망할 때까지는 갇혀 있는 확률이 뭐 있죠. 뭐 90세 정도 돼야 뭐 출소할까 말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당시 그녀의 살아생전 모습입니다. 자, 사실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장사, 혹은 뭐 풍속업종, 이런 비슷한 직종은 사실 손님을 접객해야 한다는 그런 게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딱 손님과의 제대로 딱 그 선을 긋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실 하야시 코요즈가 그녀를 따라다니고 스토킹을 하고 있는 것도 가게도 가족도 그녀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사실 이 에즈리 미오 씨와 그녀의 할머니가 살해당하기 전에 사실 어떤 좀 더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사실 이 귀이개 전문점 이 살인 사건은요, 왜 범인이 사형당하지 않았나, 2명이나 죽였는데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가졌던 사건이기도 하대요. 왜냐면 전혀 안면이 없었던, 태어나서 처음 본 할머니를 망치로 5번 때리고 16번을 찔러서 할머니를 죽였잖아. 근데 아무리 우발적이라고는 하나 너무 잔혹성이 끔찍하잖아, 그쵸? 어쨌든 그녀가 사실 효녀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너무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이런 접객을 하고 좀 손님과 가까운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직업에는 하기에는 그녀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조금 너무 이런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뭔가 조금 더 여유롭게 느긋하게 약간 좀 이런 뭐 그런 성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좀 경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토커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범죄고, 자신이 어떤 상대방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10번 찍으면 그거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인 거야. 안 그래요? 그죠? 분명히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나의 감정을 강요하는 건, 여러분, 이건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면, 거절을 하면 좀 포기하고 마음을 접는 그런 사람이 정상인인 거 아시죠?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랑은 좀 멀리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재생 목록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초대를 검색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은밤 당신의 이야기 공포 라디오, 그리고 팟빵과 플로어에서 저 K장의 목소리 범죄 이야기 즐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댓글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다시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좀 해줘요. 제발. 인스타 팔로워가 너무 안 늘어, 인간적으로. 솔직히 왜 때문이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